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남편과 한 아들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댁과 동서가 연관된 큰 사건 때문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만나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작은 집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후로 남편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약하며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친정 어머님보다도 더 잘 대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나가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셔서 칠순의 연세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또한 저희 도련님은 공부를 특출난 양으로 잘해서 명문대의 수석으로 합격한 재능 있는 인재였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서 공부했다네요. 이후 도련님은 대기업에서 대리까지 일한 뒤 사업가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도련님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제 남편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도련님은 야망이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제 남편은 큰 욕심 없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이왕이면 도련님 같은 남자에게 끌릴 텐데 저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남편이 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동서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되던 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동서는 제게 방문해서 차려진 밥상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아우 쉽네. 반찬이 다 한식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부분 아메리칸 스타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지만 그 아줌마, 다른 선택지가 없나요? 파스타나 스테이크가 없어요? 그때 동서가 나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파스타를 찾는다고 했어요. 너무 놀란 나는 혀를 찬 채로 대답했죠. 어라, 아줌마라뇨? 나중에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면 내가 손익동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옷차림이랑 생김새가 딱 가정부 같아서 헷갈렸네요. 하지만 형님, 나는 말했어요. 그게 아닌데, 파스타는 안 돼요. 동서는 나를 가정부나 식당 아줌마로 생각한 탓에 부와 함께 밀었어요. 그 순간,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할지 40년 동안 제일 화가 난 순간이었어요. 손님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자기야,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당신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와서 한국 예절을 몰라서 그런데 당신 앞에 있는 형수님한테 뭘 시키면 안 되는 거야?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도 내 화는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자리니까 참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니 잠시 후 늦은 밤 밥을 두 그릇이나 채우는 도중 자신이 파스타를 찾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자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남편 또한 자신의 동생에 대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는 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도련님에게서 결정을 바라보았지만 그 또한 여자를 보는 눈이 많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근사한 아파트에 산다가 옷도 서방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입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기동서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도라이 같은 행동을 보여서 걱정스러웠습니다. 현재 동서가 사는 시골집에서의 모습은 밥을 조용히 먹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그를 쳐다봤어요. 새 젓가락을 가져다 달라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죠. 형님, 젓가락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새 거 갖다 주세요.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디 윗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 그리고 여기는 동서 시댁이야. 아무리 외국에 살았어도 기본 싸가지는 장착하고 있어야지.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젓가락 가져다 주기 싫어요. 그럼 내가 가져올게요. 되쫄하며 제 속을 뒤집어지게 했어요. 이런 무개념 도라이 싸가지는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이런 무식한 연상과 계속 한 식구로 만나야 한다는 것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자 남편은 제 편을 들고 서방님을 나무라고 했어요.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한 번만 더 제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냈죠. 그러자 서방님은 고개를 쳐받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성격 좋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시어머니는 먼 곳에서 시집왔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예쁘게 해주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들처럼 화도 내고 욕도 하시는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답니다. 서방님은 제 공격을 막으려고 머리를 썼는지 동서의 손을 통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셈이죠. 남편님께서 잘 알고 있기에 도둑을 들킨 줄 아시겠지요. 여왕님은 용돈을 푸짐하게 주셨습니다. 딸내미가 그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니 드물 겁니다. 고맙다. 잘 사용할게요. 고마우시다면 형님들께 너나 날 좀 빼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제게만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하니 조용히 지내라고 해주세요. 그 정도의 용돈도 못 주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요. 동물을 보는 순간 콧바람을 뿜어내며 동서 씨에게로 달려가는데 자기와 서방님이 말려주셨습니다. 와, 동서의 말을 들었잖아요. 당신도 들으셨죠. 서방님도 비켜주시고요. 자연스러운 말이니까 스쳐 지나가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엄격히 앞잡이 하겠습니다. 창피하군요, 형님. 그리고 장모님도 제게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시니까 동서를 꾸짖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신하고 당장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동서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시어머니 집에 발길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집에 간다면 동사 때문에 불이 났다가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으니 혼자서 시어머니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서방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잘 운영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잠깐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몰랐어서 회사가 문을 닫고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서방님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갈 지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고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댁에 들어가 게을레 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충격을 극복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이라도 하면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격찬할 만큼 기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도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동서는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며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있거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전히 나태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해서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바로 언성을 높였죠. 동서야, 시어머니에게 의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니가 동서 식사를 차려주고 있는 게 말이 되겠니? 삼시세끼를 다 어머니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당장 일어서. 지금부터 내가 교육을 실시할 테니까, 형님아. 어제 네일아트 하는 것에서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은 난 형님보다 많이 받았어.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다고 말이야. 게다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받은 용돈만 해도 몇 년치 월세 값이 나온다는 거, 충분히 여기서 쉴 자격이 있다는 말이야. 형님은 어머님에게 꼴랑 10만 원만 준다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말릴 상대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게. 나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휩쓸며 다녔고 정신 차리라고 귀싸대기를 날렸다. 아직도 넋을 놓고 있군. 용돈?
그건 다 서방님께서 벌어다 주신 거잖아. 게다가 동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방님 BJ 일부를 갚아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동서가 어머님한테 가져다 준 용돈의 몇 배는 더 많다고. 그런데 동서가 그런 말을 하면 서방님한테 우리한테 받아간 돈을 돌려줘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겠지? 그러자 동서는 주도권이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함부로 놀리던 주둥이의 지퍼를 채워두었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씩 명령하기 시작했어. 동서야. 제가 일어나서 그 형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방님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다시 빚쟁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무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부엌에 쌓여있는 그릇들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동서는 빠르게 부엌으로 가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살림과 어머님의 식사를 책임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빌려준 돈을 갚을 거라 협박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는 깨갱하며 가사도우미처럼 시댁살림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시댁을 방문하여 동서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녀는 평범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걱정 없이 돌보았습니다. 3번 바뀐 해가 지나자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자취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밖에서 일하며 쾌거를 이루게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의 열심히 노력 끝에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전 투자자들이 다시 사업 제안을 하면서 그의 공사장 일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전환됐어요. 오랫동안 고생한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희 남편은 정말 기뻤고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기 위해 시댁에 가려고 했지만 동서가 나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와 시어머니만이 준비한 잔치상을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며 동서가 돌아왔어요. 양손엔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더군요. 어머, 형님과 아버님이 왔네요. 제 남편의 축하 파티에 참석하러 왔나봐라며 동서가 말했습니다. 모처럼 좋아진 기분을 누리기 위해 쇼핑 좀 해왔어요. 남편이 사업가로 복구하게 돼서 기뻐서 몇 가지 물건을 샀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을 방문하니 기분 좋아 보이네요. 라는 동서의 이야기로 다들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동서에게 얘야, 너는 이제 적당히 좀 해야 해. 서방님이 고생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 조금 현명하게 돈을 써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들 웃으며 공사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던 서방이 이제야 숨 좀 돌린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서방님이 공사장에서 번 돈으로 명품을 사고 오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환불을 하라고 형님께 말씀했습니다. 형님은 무슨 까닭에 나를 짓거리며 꾸짖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제 남편이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느새 3천만 원을 어떻게 훌쩍 써버리는 거야? 동서는 형님이 3천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형님은 닥치는 대로 돈을 변리하지 말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편없는 동서를 방치해서는 안 돼. 형님의 책임이야. 그렇게 동서를 꾸짖는 형님에게 동서는 귀를 막고 대답했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누가 보면 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형님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내가 남편의 카드를 쓰는 건 왜 형님이 참견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동서는 형님에게 주제 파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제 파악해야 할 건 나가 아니라 형님인데요. 중소기업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아가는 주제라고요. 저녁 시간에 한소유주는 서랍 속에 은행에 저금해 두었던 여러 장의 지폐를 가졌다. 그는 3번째로 접수된 결과로 자신의 남편에게 연락하고 미리 잊고 시간을 보내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쉬는 동안 동동 가면서 금방 잠에 빠졌다. 그런데 분노한 게 제게만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도 붉게 화가 났다. 얼굴이 불타는 얼굴이 저렇게 불타는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순진한 게 아닌 어리석은 인생의 동안 무엇일까?
그들의 사별은 방으로 이끌어가면서 온전히 마넷을 감싸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은 화가 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큰 실망감으로 온전히 쉬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택한 것이었다. 그때는 마침내 실행될 때까지 그들이 어떤 변경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시어머니가 연락해왔다. 동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매일 쇼핑하면서 더 시간을 늦추고도 술을 퍼마시며 들어오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세 끼의 식사만도 요구하며 개놈 동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에게 그 시절 동서를 언급하지 않았던 걸 느꼈다. 가자마자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은 저한테 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쓸 것이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님이 너무 여리신 건 알겠지만 힘껏 화풀기도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어요. 큰 아들이야 나도 그만큼 해봤어. 잔소리도 했고 화도 냈는데 얘가 그 점은 분가할 때까지 참으라고 말해 놓으라는 거야? 전처럼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는 거야? 도리어 나를 가르치려고 들더라. 동서 그 또라이년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 나한테만 그렇게 지랄하더니 이제 어머님에게도 그래? 어머님,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전 더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동서 말대로 분가할 때까지 참든가, 귓방망이를 날려서라도 군기를 잡든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할 문제야.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나도 내 성격이 너무 싫어. 평생 바보처럼 살아와서 그런지 쉽게 고칠 수 없나 봐. 시어머니는 푸념을 늘어놓으시고 곧 자신이 알아서 버텨보겠다며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 했어. 그런데 벌써 걱정을 안겨주셔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를 넘어서 시어머니 머리 위까지 올라가 왕놀이를 하는 게 또라이 동서년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고 생각했어. 동서가 다시 내 말을 듣진 않겠지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댁으로 갔다. 시댁에서 머물러야 할 동안 기본적인 것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판단했다.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치우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치우시는 게 뭐예요?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 이거네. 통사가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오바이트를 해놨나 봐. 요즘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서가 토한 걸 치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런 것까지 하세요? 동서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자빠져 자고 있나요? 방금 내가 끓여준 해장국을 먹고 다시 잠들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동서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윽고 술이 떡이 된 동서가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런 년은 말로 해서는 안 될 테니 곧장 싱크대에서 물을 바가지에 바닥에 뿌려버렸다. 아이 차가, 이게 뭐야?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잠옷 명품인데 다 버린 거야? 이거 뭐라네요. 대단하네. 동서, 어머니는 내가 토한 걸 치우고 계신데 당신은 해장국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물벼락을 맞는다는 소문이 돌아 다음 명품 잠옷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해를 잘못한 년이 넌 오늘 망했어. 누가 이종엽의 물딜롱을 흔들어요. 개념을 밥에 익힌 년 어디에서 뒤져버렸어요. 그것도 쌍욕을 하며 동생의 머리턱을 잡아 귀마기를 번갈아 때린 당신. 그건 손질 칼이 아니라고 작게 속삭입니다. 그러자 동서는 제게 고함을 치는데 나쁜 제 뺨맛으로 제대로 공격할 힘이 없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쓰러진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너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젠 참을 수 없다. 내가 집을 나가라. 어머니가 동의했으니까 바로 떠날래. 왜냐하면 너가 아직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꼭 준다고 하는 말을 한지라. 내가 집을 나가지 않아. 민현이는 아직 못 당했어. 오늘 저녁 비가 온다. 너 비 오는 날먼지의 맛을 본 적 있어? 그만둬. 알겠어요. 다친 곳 없이 조용한 시어머니를 지낼 거야? 그래도 괜찮죠. 아니, 여기 머물러 있을 동안 내가 살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을 다시 힘들게 하면 너 아웃이야.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 내 머리칼 잃어버렸어. 입어라. 묵념한 후 마당으로 나가 인연이 토한 것을 치웠고 나의 쌍욕과 따기질을 용서했습니다. 그 후 동서는 굴복하여 가사도우미 모두로 돌아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방님이 독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대출도 어려워 분가를 하려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도움으로 일상이 편안해져 여가 생활을 즐겼고 노인정에 매일 가셨습니다. 저는 동생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러 가면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서방님의 사업이 번창하여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분가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목돈을 모았는데 서방님이 먼저 남편에게 빌렸던 3천만 원을 갚고 저에게 사과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서방님이 힘들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을 매우 사랑했고 서방님도 그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동서와 서방님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입주할 예정이었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서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 엄마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는 완전했습니다. 여자아이 엄마와 함께 다니는 수다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네 친구와 등산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자아이 엄마가 캐리어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과 자연스러운 웃음은 참으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밝은 인상이었어요. 함께 등산을 하면서 그녀랑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을 여는 데에는 조금의 어려움을 느꼈어요. 앞서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조금 다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녀는 마음을 마음으로 사로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 다음에 걱정되는 상황일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지나가며 일상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좋은 날씨라서 등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은 높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주저하지 않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입구에서 등산복을 입은 동서를 만났습니다. 운동하러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말 걸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조금 뒤에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친구와 함께 산 중턱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저는 뭔가를 준비하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께서 동서가 너무 활발해서 노인정에 가고 싶지 않아 하신대요. 그래서 홀로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저가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빨래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으로 해야 된대요. 베란다에 빨래를 모아놨다고 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손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갔더니 세탁물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두 날에 한 번씩 빨래를 하시는데도 동서가 옷을 너무 많이 던져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동서의 옷을 발견했어요. 그때 동서의 삶을 끝내버릴 것이라 다짐했죠. 시어머니와 저는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지만 동서의 옷은 그냥 물에 적셔져서 말렸어요. 청소를 끝내고 점심상을 차리고 동서가 나타났어요. 그날은 동서의 모습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에 더욱 설레었어요. 동서가 들어오더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네. 부럽다 형제라며 인사를 했어요. 동서가 계속해서 실례를 부탁했어요. 동서가 이사를 가는 마지막 식사를 마련해달라 했죠. 최후의 만찬이니 많이 먹어라고 말한 동서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아보는 옷을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님이 니트를 세탁기에 돌렸어요. 이거 손으로 빨아야 한다는 걸 모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서가 그 옷은 제가 팔았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으로 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깨끗하게 잘 세탁되었네. 형님 눈이 없어요. 아직도 더러워 보이고, 그리고 목이 너무 늘어졌어요. 아, 이건 비싼 옷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몇 일만 조용하더니 다시 더럽네요. 동서야, 오늘은 먼지를 많이 묻히고 싶어? 머리칼 좀 묶어주고 싶네. 그래서 동서는 자신 있는 듯이 축축한 니트를 내게 던졌어요. 정확히 내 얼굴을 가리게 하더군요. 나는 직접 그 니트를 벗고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야, 이 니트 말이야. 서방님 것 맞아? 내 눈엔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서방님은 왜소하잖아. 그건 요즘 인기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만 결정했다. 이 옷이 서방님 거 맞는지 확인하러 전화해볼게. 너처럼 어이없어서 형님이 왜 나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옷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생각해요. 얼탱이가 없네. 바쁜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전화하고 몇 분 안에 오는지 알려주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전화해볼게.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동서가 급하게 내 손을 떨쳐보려 했지만 나는 쉽게 피해서 바로 서방님과 연결됐네요. 서방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뭐가 궁금해 물어볼 게 있는데 파란 니트 있으세요? 이 XL 사이즈 맞는 것 같아서. 저 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아, 지금 바로 집 앞이라고요. 알았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서방님, 저는 콧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고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동서, 지금부터 파티가 시작될 거야. 기다라고. 지금 제 남편하고 통화한 거 아니죠? 괜히 저한테 시비 걸려고 생쇼하는 거잖아요. 눈깔만 삔 게 아니라 대가리도 삐었네. 그 디테일이 주는데 이거 확인하러 서방님이 오고 있다고. 아, 빨리 내놓으라고. 어허, 드디어 개또라이가 나랑 맞먹는구나. 내가 내년하고 붙어주고 싶은데 오늘은 내 상대는 내가 아니야. 뒤돌아봐. 내 상계 도착했으니까. 제가 낄낄거리며 턱짓을 했더니 동서가 뒤를 돌아 서방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등산 입구에서 동서를 아는 체 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해야겠네요. 동서가 등산을 하며 옆에 팔짱 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어요. 바로 얼마 전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던 남자였죠. 그 순간 동서가 바람 피우는 걸 확신하게 돼 뒤를 쫓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있던 중년 여자 둘이서 제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대화는 이랬습니다. 우리 등산 동호회 들어와서 물을 잔뜩 끓여. 우리 산소의 이야기는 상대의 남성들과 나라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동호회 활동 중에 다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놀라서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들, 그게 진실이에요? 그 여자 같은 여자가 등산 동호회의 남성들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대는 크게 당황했기에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싶어 하나요? 그 여자가 동호회를 형평과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서 언정한 기분일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그 여자는 사실은 나의 동생이라고 밝혔다. 누가 그 여자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주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어요. 오늘 운세가 좋아 라고 말했음. 그런 이치를 잡아내다니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녀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나는 그 대답에 대해 시답이었듯. 아, 생각한 것보다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환부연 있었어요. 7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말 경악스럽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소라가 답변했어요. 아, 이 노래가 뭔지 모르신 분이 있군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텔 방뿐만 아니라 서식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면서 둘러보세요. 산은 도망가지 말고 있어요.
산악하게 그들은 그곳에서 마시는데 그게 진실이랍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뒤를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풀숲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던 모습입니다. 사진들 모두 전송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미친 아주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책임지고 제거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어요. 방에서 나온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을 닫은 것 같더니 이어서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퇴근길이긴 했는데 파업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더니 뒷얘기를 얼른 듣겠다더니 벌써 화랑방으로 들어들었어요. 저는 우뚝 서서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 둘의 목소리는 왠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 전수하지 않으려 밖으로 나왔을 때 둘은 이미 곁을 떠난 후였어요. 혹시 제 행동이 잘못이었다면 한 번 더 그릇감동간의 조언을 빌거입니다. 그럼 그만할 겁니다. 동서의 찢기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치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계셨어요.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안아드리며 이제 옳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큰 국자 하나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서방님 방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문 열어라. 그녀는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어서 쿵쾅 소리가 여러 번 나더니 서방님이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요? 이제 내 차례야. 둘째, 너는 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천연이 하는 짓을 참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억울해서 팔 뻗고 못 잘 것 같다. 오늘 내가 끝장을 낼 테니 너는 이혼할 준비나 해라. 저와 서방님은 시어머니한테 괜찮냐고 여쭙기도 했어요. 마음이 여린 분이 국자를 들고 동서를 때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비명이 이어졌어요. 순박하고 여린 시어머니가 제대로 폭발하셨는지 서방님이 방에 있을 때보다 동서의 비명 소리가 2배는 크게 들렸어요. 저와 서방님은 가만히 문 밖에서 기다렸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땀벙벅이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됐다. 천연 쉽게 끝내지 마라. 소송에서 그녀에게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죠.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서 제대로 처벌할게요. 그 순간 동서는 거의 초주검이 되어 발로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서의 머리를 잡고 끌어나와 시댁 밖으로 던졌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버리지 말라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리면서 퍼져나가더군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서방님은 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불륜 사진을 보내 동서를 시댁 앞에서 쫓아내게 했어요. 다음 날 서방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불륜 증거를 제출했고 동서의 행적을 속세 없이 밝혔어요. 결국 이혼 소장을 동서의 친정에 보내고 법정에서 대면했어요. 판사는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동서를 비난하며 여러 남자와 외도를 범한 사실을 분노하며 대량의 위자료를 명령하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를 찾아온 서방님은 저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형수, 형 모두 미안해요. 제가 하나의 여자를 잘못 선택해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리석게, 미친 듯이 이기적인 사랑을 택하여 가정을 망친 것이에요. 모두 여왕님께서 화를 내시고 혼내주시길 바랄 뿐이죠. 서방님, 그 말씀이 맞아요. 마음이 아픈 여자 중에 왜 그런 여자를 골라서 저런 나무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 같은 여자한테 속판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어요. 평생 동안 감사해 주십시오, 형수님.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때부터 멍청하고 꼼짝없이 지낸다. 이 양해를 절대 잊지 않겠어요. 아, 한 이야기 있는데 제가 상납에게 받은 돈은 형수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1억 원이 넘는데 모두 드리겠습니다. 1억 원요? 상납님, 현재 심정에 북동을 느끼고 있는 건데 돈을 바라는 이야기 하고 있기 싫어서 정확히 한마디만 하고 떠나버릴게요. 안 그렇습니다, 형수님.
어찌됐든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돈도 제겐 없었을 텐데요. 대답을 해주시면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대로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깊은 한숨을 한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빨리 받으라고 촉구하며 절 받으라고 했어요. 결국 상납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남편이 아닌 도련님에게 일어섰답니다. 한편 이혼한 동서는 친정에서 살지만 부모님에게 쫓겼대요. 집안의 수치도 그렇겠지만 많은 돈을 요구해서 쫓겼다고 해요. 동서는 적은 돈으로 원룸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도롱님께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도롱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 동서가 배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롱님께 팁을 주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가 기간 내에 위자료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답니다. 다음 기일 내에도 위자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구금명령이 내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던 원룸을 급하게 빼서 500만 원을 갚았고 남은 돈을 당장 갚지 못한다며 사정을 맡기러 시댁에 찾아갔죠. 여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많은 위자료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냥 받아들여줘도 괜찮을까? 이런 말도 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2년을 자유롭게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감치되어서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도 끝이 아니에요. 위자료는 파산해도 갚아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찾아서 월 얼마씩 갚을지를 합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차용증까지 다 써서 매달 연금 받듯이 위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이야, 형수님은 천재세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제가 팁을 알려줬더니 동서가 제 얼굴을 보고 오만상을 쓰더군요. 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나 그렇게까지 날 괴롭혀야겠냐. 그러자 서방님이 바로 동서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인연이 돌았나. 어제 내 형수님한테 욕짓거리야. 너 일어나 같이 변호사 만나서 해결하게. 야, 뭐 미안해. 제발 여기서 끝내주라. 나 평생 일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어떡하라고. 걱정하지 마.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되어 있어. 자, 빨리 나와서. 결국 서방님은 동서를 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위자료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와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 동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서방님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는 서방님에게 매달 위자료를 갚아가고 있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전단지 알바 뭐 식당 가사 도우미 인형탈 서빙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통장에 돈을 채우고 있다네요. 동서가 지내는 곳은 달동네에 위치한 5만 원짜리 고시원인데 악취가 워낙 심해서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랍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2년을 자유롭게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감치되어서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요. 감옥에 갇혀도 끝이 아니에요. 위자료는 파산해도 갚아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찾아서 월 얼마씩 갚을지를 합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안방 부인이자 미쳐버린 제 이야기는 절망적인 응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의 복수는 미래 몇 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서가 사라진 후로 우리 집은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어요.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할 때 물려줄 계획이에요. 제가 겪은 사건을 자세하게 써봤는데 재미있지 않을까요? 싱겁고 적극적인 복수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이야기할게요. 끝까지 들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